안녕하세요. 브레인 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조기 영어에 대한 전체적인 위험성 통합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조기 교육 업체와 대기업의 광고로 어머님들이 이제는 판단조차 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조기 영어가 광범위하게 붐을 이룬 지가 이제 겨우 5년 남짓. 아직까지 조기 영어로 인한 아이들의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및 다른 과목, 전체의 성장 발달 및 학습 등의 성과가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기 영어를 하면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건 허황된 거짓말입니다. 간혹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거의 드뭅니다.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영유 자체에서 아이들 테스트 결과 많은 아이들이 영재라고 하는데 거의 다 가짜입니다. 이곳에서는 본원에서 지정해준 곳에서만 테스트하게 하고 병원에서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어쨌든 영재라는 아이들은 평생 살면서 한두 명 볼까 말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영재성 아이들은 영유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영재성 아이들은 집에서 조그마한 영어 노출로도 6개월이면 1억을 써가며 영유 4년 다녔던 아이들만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영재성 아이들이 영유를 다니는 이유는 심심해서 놀러가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본인의 아이가 영재가 아닌 일반 아이라는 기본 설정을 가지시고 모든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일반 아이를 영재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100이면 100. 지능이 떨어지던 인격장애가 오던 뇌질환이 걸리고 초등 입학 이후 학습장애가 오게 되면서 사회성이 떨어지고 우울증을 앓고 심하게는 경계선 지능 및 ADHD나 유사 자폐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1 강의 1. 영어를 배우는 목적. 2. 언어도 재능입니다. 3. 모국어도 느린 아이는 언제? 4. 언어의 성장 과정. 파트 2 강의 5. 유아 시기 이중언어 혼용의 부작용. 6. 우리나라의 이중언어 적정 시기는? 7. 유아 시기 영어 목적 해외 유학 부작용. 8. 부득이하게 초등 때 해외로 가게 될 때. 파트 3 강의 9. 유아기 이중언어로 6세 이후 운해 학습 효과는? 10. 유아기 영어를 하게 될 때 주의점 및 절대 하지 말 것. 마무리 및 저의 개인적 조언. 이렇게 3개의 파트로 3강의에 나눠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영어를 배우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어머님들이 유아 시기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입시 목적이 있고 그냥 회화를 위해 가르치는 것도 있고 영어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목적이 있을 테지만 5세 이전의 다계국어는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후유증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지능이 무한급수로 올라가고 특히 언어와 상상력이 올라가는 5세까지 좌뇌 학습을 하다 보면 5세 이후 뇌에서 쓰지 않았던 시냅스 신호를 가지치기 할 때 우선순위로 우뇌부터 끊어버리게 됩니다. 우뇌에는 상상력과 창의력, 예술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 분석력 및 사고력, 이해력을 증진시킵니다. 그런데 집에서 독서 및 모국어 외에 타 언어 학습으로 듣기 말하기 외에 읽기 쓰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5세 이후부터 시냅스 소거 작업을 할 때 우뇌를 거의 안 썼기 때문 쓰지 않는 우뇌의 시냅스 신호를 다 끊어버리고 우뇌의 회백질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뇌의 회백질이 줄어들면 아이가 운동, 예술활동, 사회성, 자연친화, 상상, 생각,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능력, 문장, 이해력, 사고력 등이 기하급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이가 영어를 하니 실력이 오르는 것 같지만 뇌 안에서는 최악의 뇌의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우뇌는 7세까지, 좌뇌는 11세까지 성장하는데 이때까지 성장한 회백질로 거의 평생을 살고 그 회백질조차 20세 이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1213세 정도 전 전두엽이 발달할 때 거의 안 썼던 뇌의 시냅스는 거의 다 제거해버리고 주로 썼던 부분은 비약적으로 발달하는데 위험한 것은 우뇌가 거의 끊기게 되면 좌뇌의 시냅스만으로 학습을 하기에는 버거워집니다. 거기에 추가로 좌뇌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생각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줄어들게 되고 좌뇌는 주로 쉬운 것을 선택하는 성향이 있어서 편안하고 쉬운 선택을 주로 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언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 읽기, 쓰기에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고등 졸업 이후에도 외국인과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말 그대로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배우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외국어를 배워도 결국은 책을 읽기 위해 배웁니다. 외국어를 회화 위주로 배우게 하려면 학교 학습 시기 정도인 23학년 전후에 아이가 모국어가 잘 되고 말이 많은 아이 위주로 시작을 하셔야 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면 일찍 하되 대신 아이의 사회성 및 실패했을 경우 아이가 지능 저하 및 인격장애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영어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A. 언어도 재능입니다. 지금 성인들도 외국어 하려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조기 영어를 시키시는 어머님들 중에 본인은 정작 영어를 못하고 배우려는 의지도 없는데 강제로 아이들은 시키려 합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식을 강제로 시키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배우는지도 모르고 본인은 또 배우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아이를 강제로 시키다 보면 학원에서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는 잘못되고 있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한 채 학원에만 의존하는 교육이 되어버립니다. 성인들도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 습득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한국어 또한 제대로 논리적으로 말도 못하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한글도 읽기 쓰기조차 어려워하시는 성인들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 언어도 재능이라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거나 또는 너무 뛰어나서 대개 국어도 몇 개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언어 능력이 낮은 아이들이 강제로 이중 국어를 하게 되면 모국어도 더 늦어지고 이중 국어 배우는 학습 또한 제대로 안 됩니다. 아이가 3세 이전에 언어 표현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2차 후유증인 인지저하가 오면서 지능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시키는 목적은 여러 종류겠지만 무작정 계획 없이 시키다 보면 모국어도 망치게 되고 5세 이전의 경계선 지능까지 떨어지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후천성 ADHD 및 미디어 중독 증상으로 인한 폭력적인 아이나 의기소침해져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소심한 아이로 자랄 수 있고 그 증상은 초등 입학 이후 몇 배로 강해지게 됩니다. 아이의 언어 능력은 최소 67세경이 돼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개의 언어 타입인지 여러 언어가 가능한 타입인지는 67세경 대충 가늠이 가능하고 초등 입학 이후 초등 1학년 여름방학 이후 급변화되는 여러 성격 변화와 학습 변화를 체크한 이후 이중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른 과목 학습에도 그다지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유아기 영유 등을 통해 최소 34년 했던 아이들은 초등 입학 이후 문제집에 나온 문장 뜻을 이해를 못하고 특히 국어 교과서 문제를 오히려 못 풀어서 3학년 이후부터는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저조한 상태가 되고 그 영어마저도 5학년이 지나면 나중에 배운 아이들에게 따라잡히고 유아기 배운 영어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1억씩 들여 유아기 학원 보내서 공부시킨 게 물거품이 되고 1억을 들여 아이의 지능을 약 20 이상 떨어뜨리고 인격장애 및 정신질환까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현재 실시간으로 대치동에서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내일도 영유 및 다른 곳을 통해서 영어를 비약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아이들이 정신질환이 걸리고 있습니다. 영유가 나오고 소아정신상담센터들이 과포화 상태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망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 또 그것을 가르치는 소페 같은 선생들의 사탕발림과 세뇌로 끊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재능입니다. 안 되는 아이들 억지로 시키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3. 모국어도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초등 입학 이후 한글도 제대로 못 읽고 쓰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 자체도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영어 시키고 싶어서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영어를 초등학교 가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시키시는 순간 모국어도 더 나빠지고 아이에게 더 과민한 행동이 나오면서 기존의 학습조차 안 하게 되고 더 악화의 경우 한글마저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냥 다 시키지 마시고 초이 말에 알파벳 정도만 좀 시키고 혹시나 아이의 한글 레벨이 올라가고 읽고도 좀 자연스럽고 말도 잘하게 됐다면 초이 말경부터 듣기 위주의 노래송 중심으로 시작하세요. 언어가 느린 아이들은 절대 TV, 태블릿 학습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그것으로 하는 순간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태블릿 등 영상학습을 보는 동안 실시간으로 아이의 지능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태블릿 학습으로 인한 지능 저하는 추후에 뇌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세하게 강의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눈이 나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뇌 속의 세포들이 줄어들고 시냅스 신경다발이 기하급수로 줄어들면서 지능이 갑자기 팍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공부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용은 실질적으로 공부에 관련된 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몇 년 후면 이 아이는 다시는 종이로 된 교재 학습은 평생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4. 언어의 성장 과정을 알아봅시다. 추후에 뇌로 이 부분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에 제가 강의해 놓은 것이 있으니 위에 카드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다음번 강의를 하게 된다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2년간 수초화 과정을 걸치면서 뇌의 백지를 뉴런 신호가 잘 전달되게 기름칠을 하는 수초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수초화 작업이란 오감으로 받은 뇌로 입력된 신호를 대뇌의 회백질 또는 중추신경 등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초화 작업에 필요 없는 교육을 하게 된다면 제대로 백질화가 되지 않는 백질 연화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백질 연화증이 생기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달 지연, 다시 말해서 운동신경이 둔화되고 정상적 발달 움직임이 느려지고 언어 또한 발달이 느려지고 인지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또 근육 등이 경직이 되고 몸이 쇠약해집니다. 성인은 백질 연화증이 오면 움직임이 어려워지고 인지장애가 오고 시각 청각 등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움직임이 약해지고 시각 청각 등이 약해지면서 인지력까지 낮아져서 세뇌도 쉽고 판단력도 저하가 되고 순한 어린 양이 되거나 아니면 화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어찌됐던 이런 백질 연화는 인지와 운동 등의 관련이 생기므로 절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학대나 부부싸움 등은 절대 금물이며 24개월 이전 책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절대 보여주거나 읽어줘서도 안 됩니다. 원래는 책이라는 것은 초등 입학 전에는 보여주지 않는 것이 유아교육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책을 보여주는 것이 예전부터 부모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미화화되고 책 장사들의 가짜 카더라 정보로 부모들을 장기간 세뇌를 시킨 것들이 수십 년에 걸쳐 지금은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 때 파워블로거들 또는 조기교육 권장 유튜버들 및 책 장사와 대기업체들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됐던 24개월 이내의 아이에게 책을 보여주는 행위는 아이의 운동신경과 오감, 신경을 약화하고 제대로 된 언어 발달 순서를 역행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책 육아를 한다고 16개월부터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또 책을 읽히기 위한 목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는 아이의 지능 베이스를 만드는 24개월 안에 일단 낮춘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24개월 이전 수초화 단계에서 듣고 옹알이 단계를 거쳐서 말을 시작하고 단어를 문장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브로카 영역에서 발음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베르니케 영역에서 잠시 발음을 매끄럽게 하게끔 도와줍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던 24개월이 지나면 브로카 영역에서 생활 속 또는 학습적으로 받은 단어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6개월 이내 배운 것들을 모국어라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약 78세까지는 브로카 영역에서 배운 단어를 유창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말을 잘하기 시작하고 긴 문장도 잘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 길면 말을 하다가 한 번씩 쉬느라 더듬거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이후 괜찮아질 수 있으니 큰 문제가 없음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78세까지 아이는 단어를 브로카 영역에 담기 시작하는데, 이때 아이가 습득하는 단어가 추후 8세 이후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의미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그 얻은 단어가 학습적 지식으로 얻은 단순 단어인지 아니면 경험상 오감으로 얻은 단어인지에 따라 확장성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후부터 아이들이 의미를 부여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아이와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얻은 단어들이 사전적 단어가 대부분일 때 이때는 다릅니다. 경험상 얻은 단어는 8세 이후 여러 가지로 응용 가능한 확장 해석이 가능하지만 책이나 단어 카드로 강제 입력한 단어는 의미 부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아 시기 무리한 책 독서 및 단어 카드용으로 강제 입력한 언어들은 8세 이후 그리 언어 확장이 되질 않고 언어의 유창성 및 문장 이해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시기 강제로 외우게 하는 많은 단어들 8세 이후에 언어 확장이 어려워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세까지 한국말만 했던 영어 혼용을 했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브로카 영역에 담기게 되고 그것의 통으로 좌뇌의 언어 영역에 모국어로 인식해서 묶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면 좌뇌 언어 영역에 그동안 배웠던 확장할 단어들을 스캔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나 책으로만 보았을 때 낱말로만 배운 아이들은 사과는 먹을 수 있고 빨간색이고 열매이다 정도로만 확장이 됩니다. 하지만 사과를 직접 보고 잘라서 내부도 보고 먹어본 아이들, 또 시장에 가서 각종 사과 종류를 보고 만져도 본 아이들은 사과라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같은 과일도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질 수 있고 나무에서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고 사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과일들은 열매 안쪽에 씨가 있고 그 씨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다라고 그 이상 확장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사과는 먹는 사과도 있지만 잘못했을 때의 사과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 등으로 같은 말도 두 가지 이상의 뜻이 있다고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어로만 배운 아이들은 당연히 사과는 먹는 사과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책으로만 배운 아이들은 사과이던 복숭아던 딸기던 직접 보질 못하고 그림으로만 봤다면 모든 과일은 광택이 나고 매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르니케 영역이 생성될 때 잘못된 의미 확장도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문장을 읽을 때 잘못된 이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어는 낱말 카드로 또는 책 등으로도 흡수를 할 수도 있지만 직접 경험으로 얻은 단어들이 실제 모국어의 의미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7세 이전의 습득 단어들은 최대한 경험으로 또는 대화 등으로 얻어지는 단어 습득이 8세 이후 아이의 언어 유창성에 또 의미 해석에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됩니다. 10,000단어 이상 외우는 것보다 경험과 대화로 얻은 단어가 8세 이후 더 많은 의미 확장을 하면서 언어의 활용성과 이해력이 증진이 됩니다. 단 책을 읽으면서 나누었던 대화는 제외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건 언어 혼용 단어입니다. 조기 영어로 아이들이 베르카스 영역에 영어만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8세 이후 확장할 모국어 영역에 영어만 잔뜩 들어가 있는데 학교를 가면서부터 한국어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야기됩니다. 한국어로만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어차피 일상생활하면서 한국어로 대화를 전부 다 하기에 돌아다니면서 대화나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배웠던 단어들이 의미 확장이 되는데 영어로만 배웠던 아이들은 의미 확장을 해야 하는데 외운 단어가 10,000단어 이상이더라 하더라도 배웠던 영단어와 8세 이후 배우는 한국어 단어와 일치되는 또 아이가 APPL이은 사과라고 외울 때만 의미 확장이 시작합니다. 아무리 10,000단어 이상 외웠더라도 실제로 8세 이후부터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필요 없었던 단어들은 의미 확장이 되지 않고 버려지게 되고 또 그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외워야 하는 힘든 여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의미 확장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안 배운 아이들보다 말도 어눌해지고 의미 해석도 제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 문장 이해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늘린다 해도 학교 수업은 그동안 점점 더 어려워지기에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했다가 초등 이후 영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듯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면 8세 이후 한국어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어렵습니다. 단 한국어와 영어와 언어 레벨 차이가 한국어가 더 상급이기에 영어를 먼저 했던 아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초3 정도 되면 한국어를 거의 쓰지 않으려 하고 영어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한국어를 어려워하며 한국어 글씨를 읽고 이해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며 대체적으로 초3 14 이후 학습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말로 설명하기에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추후의 그림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기 영어의 파트 1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유아 시기 언어 혼용의 부작용, 우리나라 이중언어 적정 시기, 영어를 잘하기 위한 유아 유학, 초등학교 때 해외에서 살게 될 때 영어 적정 시기에 대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조기 영어에 대해 궁금하신 점 알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PART3 강의할 때 참고하여 추가 강의로 넣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